자, 우리 교재 43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 추론에서 두 번째 전략 들어갑니다. 그죠? 문제 보기 전에 전략 먼저 볼게요. 우리 일치 문제에서도 이런 거 했는데요. 사실은 일치 문제와 추론 문제에서 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범주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립되는 것끼리 묶여있는 선택지는 당연히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유독 이제 올해 국가직, 지방직, 구국 같은 경우에 일치나 추론 문제에서요. 대립되는 범주 가지고 서술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항상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되면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묶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그죠? 이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 제약이 없다면 차분히 몇 번이고 읽어보면 되는데 표시 안 하면요. 읽다가 꼬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한번 해보죠. 일단 2번 문제 보면요.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쓰기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해가지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글을 가와 나로 주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방식은 똑같죠. 한번 볼게요. 선택지 먼저 가볍게 확인해 보죠. 자, 실용적 기술, 경험론적 사고, 그 다음에 세계의 변화, 일상생활 합리론인데 세계의 변화 이런 정도만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린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감각, 신뢰, 어느 분야 이런 정도가 이제 핵심 테마가 되는 거고요. 자, 한번 가보죠. 지금 보니까 가에서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 다음에 휙 읽어보니까 뭐라고도 나와요?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뭐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가 나와 있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그렇죠. 감각에 대해서 대립되는 견해가 나와 있어요. 그죠? 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보통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것들을 우리가 세모로 표시하죠. 그죠? 좀 모난 걸로. 그래서 한번 보면 합리론은 감각에 대해서 뭐하다? 비판적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이건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 안 했어요. 좀 잘 보라고. 합리론은 비판적이래요. 그 다음에 예컨대 누가 감각이 비판적인 거예요? 플라톤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합리론, 플라톤에서는 이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변화하는 세계.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면서 뭐가? 지식을 얻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라고 뒤집어주고 있어요. 경험론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니까 동그라미 가볼게요. 그죠? 그래서 모든 관념과 판단이 어디에서? 관념과 판단이 감각에서 출발한다, 비롯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지식도 뭡니까? 절대적으로 뭐 할 수는 없다, 확실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뭡니까? 합리론 같은 경우는 지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경험론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뭐 할 수는 없다, 확실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확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표시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편하게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 뭐 우리끼리 하는 수업인데 뭐. 그래서 확실할 수 없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확실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뭐의? 그죠? 요거? 그죠? 예, 경험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할 수 없다. 부정을 요게 부정하는 게 경험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만약에 잠깐 선택지 보기 전에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험론자들은 지식이 확실한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론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다가 아니라 확실할 수 없다의 동그라미 친 건데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확실. 확실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은 확실을 부정하는 게 경험론의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거고요. 뭐 모든 것들이 이렇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은 착시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뭐 대부분의 사람은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뭐 나와요? 지금 계속 뭐예요? 감각으로 계속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뭐? 아니다. 끝까지 봐야 되죠. 그러면
잘못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일상생활은 감각을 긍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 긍정하는 거죠. 그죠? 감각을 신뢰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일상생활은 감각을 긍정하는 범주예요. 자,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감각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집어주고 있는데 항상 문장 끝까지 봐야 돼요.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하면서 이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어는 뭡니까? 과학적 연구는이죠. 그래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을 감각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문장 연결되니까 끝까지 봐야 되죠. 물론 달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와 이 앞에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 주어 보니까 반대로 과학적 연구는 뭡니까?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가 바로 감각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뭘 유지한다?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러면 과학적 연구는 감각과 경험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고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얘와 달리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은 과학적 연구와 반대되는 거니까 감각을 뭐 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겁니다. 그죠? 실용적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일상적 행동은 감각을 긍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범주화 해놓고 보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죠. 보세요. 적절한 겁니다. 1번에 실용적 기술, 동그라미 셈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경험론적 사고의 토대를 둔다. 경험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그러면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거 연결한 거니까 당연히 얘는 맞는 거겠죠. 그죠? 1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2, 3, 4번 걸러볼게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뭐였어요? 세모. 그죠? 일상생활은 뭐였어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합리론적 사고. 합리론은 뭐였어요? 세모.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다른 범주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추론입니다. 그죠? 복잡하게 내용 보지 않아도요. 범주화만 잘해놔도 이런 것들 금방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과학 연구 뭐였어요? 세모. 합리론 뭐였어요? 세모인데. 근데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죠? 과학 연구와 합리론은 똑같은 범주인데 합리론을 버리고라고 해가지고요. 세모를 오히려 부정하고 있으니까 세모인 것과 세모를 뭐하는 거 부정하는 게 연결됐으니까 3번도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뒤에까지 보면 경험론을 바탕으로 경험론은 뭐였어요? 동그라미. 그러면 뭐 앞에도 그렇지만 과학 연구와 경험론이라는 완전히 다른 범주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얘는 바로 잡을게요. 4번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 근데 우리가 이 문제 풀었을 때 4번을 왜 택했는지 정말 쉽지 않죠. 보세요.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라는 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일상에서는 감각을 뭐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는 감각이나 경험에 대해서 뭘 유지한다? 경계심을 유지한다. 즉 뭡니까? 어느 분야에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택한 분들은요. 가보다는 이제 나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본 건데 여기서 반대로라는 맥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4번 같은 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는 내용적인 어려움보다는요. 문장의 의미 파악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반대로의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 문장의 주어가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 연구와 달리 일상적 행동을 했으니까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범주는 과학적인 연구와 달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치 문제와 추론 문제에서요.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해서 다루는 친구들은요. 동그라미 세모로 도식화하면 좀 덜 헷갈리고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짧다고 혹은 내용이 쉽다고요.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식은 꼭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낫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추론에서 세 번째 전략입니다. 한번 가보죠. 풀다 보면 재밌죠, 그래서.
틈틈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기태형입니다. 그죠? 계속 재밌다고 우겨보는, 그죠? 재밌다고 우겨보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전략 3 한번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얘는 정말 옛날 문제기는 한데 2009년 문제죠. 선생님, 지금이 2025년인데 너무 옛날 문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문제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전략이 2021년, 막 2023년, 막 이런 문제에도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기본이 됐던 문제가 출발이 됐던 문제가 이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논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전략 3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한 것을 독서 문제 풀 때, 비문학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전략 3 보면 제시문의 내용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아니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Q가 아니면 not Q이면 뭐 not P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시문에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꼭 선택지가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Q가 아니면 뭐 P가 아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P면 Q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우를 이루는 뭐 P면 Q이다 알고 있잖아요. not Q이면 not P이다와 대우를 이루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거죠? 그죠? 진리값이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요. 적용하는 게 한결 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논리했으니까 연결해 볼게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걸 우리가 무슨 문장이라고요? 단순 문장이라고 하죠. 왜 논리에서 단순 문장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 문장을 이를테면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선언으로 연결하거나 연언으로 연결하거나 조건문으로 만들게 되면 사고 과정 자체가 단순 문장에 접근할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죠. 독서 문제 풀 때도 추론 문제 풀 때도요. 제시문의 내용이 단순 문장을 부정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단순한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제시문에서 부정 가정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는 뭐로 바꿔서요? 대우로 바꿔가지고 선택지에 적용하는 게 한결 더 수월하고요. 이것도 조건문 나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에 동일한 소재나 유사한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한 진술이 한쪽은 긍정이고 이를테면 제시문에서는 긍정인데 선택지에서는 부정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시문에서는 부정인데 선택지에서 뭐라고? 긍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부정, 부정, 긍정 해가지고요. 그죠? 동일한 소재에 대한 서술이 선택지와 제시문에서 서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요, 대우를 활용하는 게 한결 편하고 직관적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저랑 예전에 수업하신 분들은 풀어보셨을 테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요, 정답보다 오답을 택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이 뭔 문제야. 와, 2009년, 와, 나 되게 젊었을 때네. 그죠? 근데 서글픈 건 젊었을 때인데 30대였어요. 그죠? 30대면 뭐 젊어 한창이지 뭐. 그죠? 산도 옮길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30대? 그죠? 산을 파서 통째로 옮길 수 있는 나이죠? 왜 동의 안 해요? 그죠? 아직 안 돼. 그래. 좋겠네. 정말 그러네, 다. 정말. 아유. 아직 안 왔어요? 좋겠다. 좋겠다. 그 얼마 전에 그 고전 수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 수필이에요. 물론 그 현대어로 번역도 있긴 하는데 늙음을 잊는 것은 망령되며 늙음을 탄식하는 것은 천박하다.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그죠? 나이에 맞게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늙었다고 나 늙어서 못해. 뭐 늙었는데 그만하지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는 천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굉장히 뭐랄까 뜨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죠? 늙음을 잊는 것은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것은 천박하다. 그죠? 뭐 공감이 되겠어? 아직 30대도 안 돼 있으면서. 그죠? 정말. 나 얘기하면 서글프네. 그죠? 벌써 9월이야. 9, 10, 11, 12 이렇게 가면 또 1년이. 예, 돌아보는 시간은 항상 너무나 빨라요.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봅시다. 요거는 오답을 택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번 보죠. 지금 보니까 전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제라는 것은 어떤 결론에 이르기 전에 먼저 깔리는 바탕 사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제와 결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겠어요? 이를테면은 그죠? 이런 전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먼저 깔아두고 그러므로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다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여기서 묻는 건 뭘 찾는 거예요? 전제를 찾는 거죠. 그러면 제시문에 주어진 핵심 내용이 하나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결론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결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제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론하고 전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연결을 그냥 주어진 대로 해본다면 이렇게 뒤집어도 되죠? 이러한 결론이다. 앞뒤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결론이다니까 앞뒤 순서 바꾸면 왜냐하면 이러한 뭐 때문에 전제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의 핵심을 잡고요. 선택지 하나를 1번이기 때문이다, 2번이기 때문이다라고 연결을 했을 때 제시문의 내용에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논리적 관계가 적절한 걸 찾으면 되는 건데 일단 제시문 자체는 매우 짧기 때문에 핵심 파악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장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 말은 곧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형성된 관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생각도 분명해질 수 없다. 그러면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도 분명해질 수 없다. 즉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불분명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더 내용이 분명해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제시문에 주어진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논리를 했기 때문에 그죠?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가 뭐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결론 가지고 3번하고 4번 연결해 볼게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질 수 없다.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3번, 1, 2번은 연결하면 안 돼요.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말 되는 거 같죠? 그 다음에 4번도 연결해 볼게요.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보다는 4번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죠? 3번이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4번이 아니라 3번이지? 2009년 당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번 택한 비율이 46%, 그 다음에 4번 택한 비율이 48% 정도 됐었죠. 나머지 6%는 뭐예요? 6%는 찍은 사람들이죠. 그죠? 1, 2번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는 없겠지만 반성하세요. 있다면. 이게 왜 나오는데 갑자기? 그죠? 뭐 내용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3번과 4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 자체가 부정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결론은 부정, 제시문은 부정이고 그 다음에 선택지는 긍정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뭐로 바꾸면 돼요? 대우로.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뭐가 분명해지려면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3번하고 4번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죠? 보세요.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말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4번 연결해 볼게요.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뭐 반복이죠? 동어 반복이죠. 근데 우리가 전제라는 것은요. 결론에 앞서서 성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과 전제가 같은 게 반복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안 되는 겁니다. 부정가정형의 문장 그대로 가지고 접근하면 단순한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가정형을 우리가 이미 논리에서 배웠던 그죠? 대우로 바꿔서 긍정문으로 표현한 다음에 비교를 해봤더니 4번은 결론과 전제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전제는 결론에 앞서서 성립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반복될 수는 없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죠?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 너를 사랑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물론 마지막 사랑하니까 사랑해는 통하는 남자물이 일부가 있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해도 납득시킬 수 있는 남성들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제와 결론은 동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왜 3번이 맞고 왜 4번이 안 되는지 정확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두세요. 이를테면 마지막 제시문과 선택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재가 반복되는데 그에 대한 진술이 긍정과 부정으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한쪽을 뭐로 바꾸어서 점검한다? 즉 부정을 뭐로 바꾸어서 긍정으로 바꾸어서 점검하면 비교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죠? 독서, 비문학, 독해에서도 이런 원리들이 통하는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괜찮습니까? 그죠? 이제 명쾌하게 이 문제 정리되겠죠. 그죠? 3번이 되고 왜 4번이 안 되는지 명쾌하게 정돈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이건 보시고. 자,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제 적용 문제들 들어갑니다. 45쪽에 4번이요. 봅시다. 재밌는 지문들 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주말에 수업하면서 이렇게 입고 수업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태국 교복 같다고. 그 느낌 납니까? 그죠? 태국 교복 같다고. 그죠? 네. 이따가 저녁에 똠양꿍 먹으러 가려고요. 이렇게 있고, 뭐 비하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죠? 뭐 그냥 그쪽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 느낌이 있듯이 그래서 정말 태국 느낌입니까? 그죠? 빨리 대답 안 해? 아니 뭐 그것도 괜찮죠. 좀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쿠팡에서 2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나름 괜찮게 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말 듣고 보니까. 나도 볼 때마다 뭐 태국 대학생 느낌인 거예요. 물론 얼굴은 대학생이 아니지만 태국 대학생 느낌이어가지고. 자, 보죠. 4번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적절한 것은 이게 갖고 이거 봤더니 1번에 무정고서설, 그 다음에 회기의 크로노토프, 그 다음에 2번에 영웅소설과 무정의 이영식, 그 다음에 3번에 무정의 이영식과 박영채. 그죠? 4번은 뭡니까?
가정소설의 결말이라는 거죠. 일단은 내용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명사를 체크해서 우리가 머리에 담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각 선택지별로 한두 개 정도 한번 잡고 가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무정과 고소설, 영웅소설, 가정소설 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범주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로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보면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뭐와 뭐의 차이?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고소설, 근대소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볼게요, 먼저. 자, 고소설에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서의 뭐가 존재한다? 원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고소설에는 돌아가야 하는 뭐가 원점이 존재하고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 원점이 영웅소설에서는 뭡니까? 그죠? 이런 중세인륜이 원형대로 보존된 세계고, 가정소설에서라면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설에 돌아갈 원점, 영웅소설, 가정소설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소설로 가고 있죠.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적대자에 의해서 원점에서 뭐 된다? 분리가 된대요. 그 다음에 고난도 겪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상실한 원점을 뭐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향후했던 어디로 가는 거? 이상적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시간을 서사적 현재로 한다면 주인공이 도달해야 할 종결점은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다시 도래해야 할 어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렇게 고소설에서 그죠? 과거로 다시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귀의 크로노토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대소설 무정 남아있네요. 자, 무정은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뭐한다? 부정한다. 그러면 얘는 회귀의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죠? 고소설은 긍정하는 거고, 근대소설은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부정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주인공인 이영식과 박영채의 시간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면 이영식과 박영채를 통해서 확인되는 건 크로노토프를 뭐 하는 입장? 긍정하니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데 이게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볼게요. 형식은 고하지만 이상적인 고향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박진사의 집에서 영채와 함께하던 때의 기억이고, 이는 영채도 마찬가지이기에 그들에게 박진사의 집으로 표상되는 유년의 과거는 이상적인 원점의 구실을 한다. 그러면 근대 소설에서도 뭐가 있기는 있어요? 원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원점이 있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박진사의 죽음은 그들에게 고향의 상실. 그러면 박진사가 있던 곳이 뭐의 구실을 하니까? 원점의 구실을 하니까 박진사의 죽음이 그들에게 고향의 상실을 뜻한다는 것은 뭐의 상실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원점의 상실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결합이 이상적 상태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겠지만 그들은 뭐하지 못한다? 결합하지 못하면서 과거로의 복귀를 뭐한다? 거부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결합하지 못하면서 과거로의 복귀를 거부한다. 결합하지 않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결하고 있고요. 그러면 1번부터 따져볼게요. 무정과 고소설은 어떻게 갑니까? 세모 뭐예요? 고소설. 그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보세요. 고소설은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뭐예요? 긍정하고, 무정은 뭡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부정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1번은 굳이 표시하지 않더라도요,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얘는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의 테마가 크로노토프 개념을 가지고요, 이 두 소설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처럼 공통점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기본적인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2번 보니까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그 다음에 무정의 이영식. 영웅소설 어디에 포함돼요?
어디에? 고소설이니까 이범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정의 이형식 어떻습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 자, 지금 보세요. 원점을 상실했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소설에서도 뭡니까? 원점을 뭐 했다? 상실했다. 그 다음에 이형식도 뭡니까? 고향의 상실이 곧 뭐의 상실이에요? 원점의 상실이니까. 그러면 원점의 상실이라는 것은 영웅소설과 무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상실했는데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원점 상실이라는 것은 영웅소설에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에도 고소설에도 영웅소설 같은 고소설에도 연결이 되고요. 무정 같은 근대소설에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1번하고는 다르죠. 크로노토프를 부정하는 건 뭐만의 특징이에요? 뭐만의? 그죠? 그렇죠. 요거 부정하는 건 근대소설만의 특징이잖아요. 크로노토프를 부정한다는 것은 고소설이 아니라 근대소설만의 특징인데 고소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원점의 상실이라는 것은 고소설에도 나타나고 어디에도 나타나요? 그죠? 근대 소설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 보면, 자, 무정에서 이형식이 박영채와 결합했다면, 그죠? 새로운 미래로서의 종결점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새로운 미래로 간다라는 것은, 그죠? 새로운 미래, 새 시대의 새 인물이 된다는 것은 뭐의 특징이에요? 뭐라고? 새로운 미래는 뭐야? 근대 소설의 특징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 함으로써 도달한다고 했어요?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근데 여기서는 뭐 하면서? 결합하면서. 결합하지 못한다가 세모인데 결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모의 부정이죠? 맞아요. 그러면 세모의 부정과 세모는 연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세모끼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결합하지 못하는 게 세모인데 결합한 거니까 세모를 뭐 한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러면 세모의 부정과 세모가 연결되는 거니까 3번도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도식화하면 굳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 않아도 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가정소설에 대한 세부네요. 가정소설은 어디에 들어가요? 고소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결말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소설의 정보 나와 있습니까? 그죠? 가정소설에서는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정인데 이런 가정소설도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의 복귀를 뭐한다? 거부한다. 거부하는 건 뭐의 특징이에요? 근대소설의 특징이죠. 그죠? 고소설의 범주에 있는 것과 거부한다는 근대소설의 특징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 다른 범주로 연결되니까 4번도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답 2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3번인데요. 여기서는 뭐 대우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세요.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반대로 뭐함으로써? 결합함으로써 새 시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봐도 잘못돼 있는 거고요. 도식화한 거 참고하세요. 그죠? 이거 처리하는 방식. 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합하는 것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모의 부정과 세모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요, 제대로 범주화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처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5번도 한번 가보죠. 5번도. 앞으로 이제 뭐 벌써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자꾸 이렇게 도식화해서 푸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쫙쫙 치고 나가야지 또 표시하는 것 자체에 초점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직관적으로 쫙쫙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표시를 엄밀하게 하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맥시멈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적절한 거 묻고 있고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선택지 한번 가보죠. 일단은 1번에 영 개념과 유럽. 그 다음에 2번에
성경에서의 예수의 신성성.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프랑스어와 영개념. 그죠?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그죠? 프랑스어 발음은 자신이 없어요. 그죠? 한국말 열심히 잘하는 걸로 저는 만족할게요. 그 다음에 4번에 말. 그죠? 이 말과 그 다음에 올림픽 주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 말과 올림픽 되는 거고요. 가보죠. 보니까 성경에 따르면 1문단이요.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그럼 보세요. 오늘날의 시간 관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뭡니까? 토, 일 해서 며칠 만이에요? 이틀인데 사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구체적인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예수의 신성성 몇 번하고 관련돼요, 지금? 선택지 2번과 관련이 되는데 질문 던졌는데 답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에는 신성성이 아니라 뭐가 깔려 있다. 수를 세는 방식에 뭐가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수를 세는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몇 번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선택지 2번이라는 것이 그죠?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수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돼서 실제로는 48시간인데 사흘이라고 표현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쭉 가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수에는 영 개념이 깔려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해당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영 개념 나오네요. 영 개념은 이거 선택지 몇 번이요? 1번이죠. 영 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어디 유럽으로 뭐 했다고? 들어왔으니 그러면 13세기에 유럽으로 들어온 거지 유럽에서 뭐 된 건 아니에요? 발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개념이 들어오기 전 시간의 길이는 1부터 셈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시간의 시작점 역시 1로 셈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1문단의 성경 얘기 금요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1이니까 금, 토, 일 이렇게 쓰면 며칠이 된다는 겁니까? 사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 7일이 되지만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날로 세면서 다음 금요일은 8일이 되는 셈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은 그러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는 것은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몇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사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문은 내용도 재미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선택지 3번하고 4번 잘 보셔야 되는 남아있는데 보세요. 얘도 힌트가 되는 게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이니까 0 말고 몇부터 시작하는 거? 1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 말이나 둘 다 뭡니까? 1부터 시작하는 개념이라는 거 좀 보세요. 3번에 프랑스어에는 요 말에는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 보세요. 따질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은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원을 따지자면 15일을 가리키는데 그죠? 뭡니까? 시간적으로 동일한 기간이지만 시간을 세만한 방식에 따라 마지막 날과 해가 달라진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어원을 따지면 이 말은 몇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2주가 15일이 되는 거고 당연히 현대 개념으로는 그러면 14일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마지막 날과 해가 시간을 세만한 방식에 따라 마지막 날과 해가 달라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맞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셈법이라는 것은 영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1부터 셌던 방식이 프랑스어에도 나타난다는 거니까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걸로 보면 이 말이 생겨났을 때에 비해 오늘날의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는 짧아졌다. 이거는 주기에 해당하는 4년을 이렇게 부르는데 어원이 5년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원만 다른 거지 주기 자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아직 제가 예시 문제는 2,000명까지 통계 집단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2,000명까지는 아닌데 통계를 어느 정도 내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2번인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게 작동하면,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얘기 딱 떠올리면서 이거야말로 예수의 신성성을 알려주는 거지.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뭡니까? 그죠? 2번으로 간 거예요. 말도 나와 있고. 근데 이 말의 흐름을 봐야죠. 질문 던졌잖아요.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라고 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다가 아니라 그냥 뭐의 차이 때문이다?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종교에 대한 상식과 상관없이 이 제시문에서는요, 이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통념상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기대면 안 되고 제시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죠? 봐야 하고요. 어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영상 보는데 예수님 얘기 나와서 한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같은 거 하는데 뭐 잠깐 시작하는 영상인데 저도 뭐 집에서 밥 먹을 때 유튜브 보고 하니까 오래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나에게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맞서야만 하는 거친 시련을 주셨다. 그죠? 그다음에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돌봐야 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죠? 나에게 현명함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노력을 다해서 풀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을 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다. 라고 이제 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애견남. 그죠? 뭐 종교에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상관없이 이게 너무나 정말 가슴을 때리는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또 밥 먹다가, 그죠? 목매어서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죠? 옆에 있던 닭고기를 삼키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말 설교 같죠. 그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얘기하는데, 근데 또 그거를 막 오바해서 막 얘기하는 게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다 라고 딱 얘기하는데 신부님 간지 폭발. 신부 형! 막 이러면서, 그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종교도 뭐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뭐 정치도 정치고 왠지 무속신앙처럼 돼 있어가지고 현세에서의 뭔가를 이루어주는 종교로 좀 그런 면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맞아, 아쉽습니다. 그죠? 그럼 차라리 산신각 가서 빌면 되죠. 산신님 소원 들어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하고. 뭐 종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믿음이 있으면 좋기는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추론한 내용으로 뭐 한 겁니까? 적절한 거고요. 얘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죠? 크게 몇 가지로,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6번 문제까지 볼게요. 일단 1, 2, 3, 4번 보면 분량 많은 작품, 새 책가. 그 다음에 2번은 새 책업자, 분량 적은 작품.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방각궁 출판업자, 판매 부수.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 새 책업자들 선호, 새 책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하고 뭐 크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방각본과 뭡니까? 새 책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방각본 출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처음 나온 거 이렇게 하죠. 방각본 출판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 그러면 소수의 작품이고 뭡니까? 많은 판매 부수. 그죠? 소수의 작품, 많은 판매 부수. 그 다음에 즉이라는 건 앞에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방각본 출판업자는 작품의 종류를 늘리기보다는 뭡니까? 시장성이 좋은 작품.
뭐 답에 직접 연결은 안 돼서 노란색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쭉 연결해 보죠. 그 다음에 자,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분량이 어떤 작품? 적은 작품. 분량이 적은 게 반각본이에요. 그러면 분량이 많은 것들은 반각본 출판의 특성이 아닌 거네요. 그죠? 분량이 많은 경우보다 적은 걸 선호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반각본의 특성이고 얘는 반각본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반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을 깊이 했으며 그러면 규모가 큰 작품은 뭐예요? 깊이, 반각본과 반대되는 거죠. 규모가 큰 작품 자체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선택된 작품에도 뭘 가했다? 축약적 윤색. 요거는 반각본의 특징이네요. 그죠? 기피한 거는 동그라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규모가 큰 작품은 기피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일종의 도서 대여업인 세책업은 가능한 뭐라고요?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하고 한 작품의 규모가 어떤 거? 큰 것도 환영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세책업의 특성이에요. 그죠? 규모가 큰 거. 소설을 빌려오는 독자들은 하나를 읽고 나서 대개 새 작품을 찾았으나 보유한 작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았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 종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한 한 작품의 분량이 많아서 그죠? 분량이 어떤 거? 많아서 여러 책으로 뭐 하는 거? 분량이 많아서 뭐 하는 거? 나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새 책류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나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지민하게 뭐하기도 했다? 부연, 덧붙이기도 했고 권수를 뭐하기도? 늘리기도 했다라는 게 세책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책업자들은 많은 종류의 작품을 모으는 데 주력했고 많은 종류가 곧 여러 종류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원본의 확장 및 개작, 즉 원본의 확장 및 개작이라는 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부연, 덧붙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보세요. 분량이 많은 건 뭐였어요? 뭐였어요? 세모. 그죠? 그 다음에 세책가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잘 처리해야 되죠? 세책가 뭐였어요? 세모인데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세모를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 세모는 세모와 연결되는데 세모와 세모의 뭐? 부정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세책업자, 세모였어요. 그죠? 세책업자는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장성이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작품인데 분량이 적은 작품은 뭐였어요?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시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모였는데 이것보다 이거 그러면 같은 세모를 부정하면서 뭐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하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뭐 이것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세책업자와 분량이 적은 건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반각본 출판업자들은 반각본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은 뭡니까? 세모. 그러면 역시 3번도요. 다른 범주에 있는 거 연결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쉽죠? 그죠?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남아있는 건데요.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이라 그러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 이건 뭐예요? 세모. 그 다음에 반각본 출판업자들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뭡니까? 세책업자. 근데 이것보다 이거니까 동그라미를 뭐 하면서? 부정하면서 다른 범주를 부정하면서 같은 세모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4번은 적절하네요. 그죠? 특히 이런 식의 범주화가 힘을 발휘하는 게 선택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을 때, 그죠? 그때 이렇게 범주화해서 도식화해 놓으면, 표시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 좀 익숙해지시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문 하나당 문제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3번인데 우리가 이미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 확인했지만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반각본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축약적 윤색이라는 것은 양을 줄이는 거고 부연은 뭐 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에 손대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착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축약 뭐하고? 줄이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예, 10분 정도 숨 좀 돌렸다가 뒤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